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주네요. 원래 15주에는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제가 시험을 보지 않고, 과제로 수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래도 뭐 15주차 과제로 하지만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래는 14주차 때 그 문제풀이 남은 거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면은 그 답변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질문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사실은 여러분들하고는 마지막 수업이죠. 좀 아쉽긴 한데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제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몇 가지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뭐 특별하게 나오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올려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에서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동천이 했던 질문이 뭐냐면은 임용 기출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주제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해이동 속도라든지 너무 쉬워서 안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 지금 임용고사 문제가 1차가 아니라 처음에 지표시험 볼 때 1교시가 교육학이고 2교시하고 3교시하고 이렇게 그 전공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체 문항 수 이렇게 배분해 보면은 과학 문제는 많아야 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문제 내에서 어떤 내용을 다뤄야 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 임용고사 출제를 들어오는 사람이 어, 좀 약간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실제 출제하는 사람은 8명 한 요즘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영역을 나눠서 출제를 하게 되는데 광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은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전공을 하지 않아도 물리를 전공한 사람들이라면은 과학 내용 문제들을 다 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 과학 문제를 아예 맡아서 출제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눠서 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나눠서 한다. 그러면은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제가 기하과학 쪽 낼 테니까 당신은 파동과학 쪽 내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혼자 낸다 그러면 혼자 내더라도 약간 그렇게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전체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들을 다 펼쳐놓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문제를 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한번 그걸 한번 좀 볼까요? 자, 요걸 잠깐 보죠. 요게 예전에 갑자기 왜 취소할 수 없다고 나오지? 그냥 요걸 봅시다. 앞에 있는 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각 영역별로 출제 부당수를 제시했던 건데, 그거는 상관없고, 지금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내용별 출제 문항수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이제 기하광학, 그 다음에 여기 이 인터페런스가 간섭, 회절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하광학하고 기하광학에 있어서 여기서 스넬의 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단일 렌즈에서의 굴절 그리고 그 광학기기에서는 그 이 복합 렌즈하고 그다음에 광학기기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디서 출제가 많이 되면 단일 렌즈에 의한 꼭 단일 렌즈는 아니겠지만 단일 렌즈하고 물하고 섞여 있기도 거울하고 섞여 있기도 해도 뭐 그렇게 되겠죠. 뭐 복합 렌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렌즈 현상이 주로 나오고 뭐 그 전에 스넬 법칙에서 굴절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파동광학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이 또 간섭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죠. 물론 회절도 살짝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하다 그 중단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은 내가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낼 수밖에 없죠. 내가 한 30문제 낸다 그러면 골고루 나오겠지만 이야기에서 한 문제를 내야 되는데 뭘 내겠어요? 분명히 상에 대한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건을 바꿔주고 상황을 바꿔주고 이렇게 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들어갈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옛날에 요때
요때가 이제 이 문항수가 확 늘어났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광학도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을 때니까 이때는 이제 좀 더 다양하게 퍼뜨려서 회절도 나오고 뭐 다른 내용도 나오고 이럴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지금은 이제 만화의 두 문제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진이가 질문했던 거는 다중 렌즈에서 두 개의 렌즈와 그대 한 개의 거울이 있다고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렌즈의 최정상을 구할 때 렌즈 방정식 두 번, 거울 방정식 한 번을 적용하게 되는데 기출 문제에서는 그 거울에 한 상을 관찰할 때 거울에 반사되는 광선까지 생각해서 가우스 굴절면 공식 두 번, 거울 방정식 한 번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는 글쎄요, 상황이 어떤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두 개 렌즈가 있고 한 개의 거울이 있다고 하면은, 이때는 들어갔을 때랑 나올 때랑 모두 다, 고려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그림을 몇 개를 그려보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렌즈 하나, 그 다음에, 잠시만요. 뭘로 해야 되나? 있고 여기에 렌즈가 하나 있고 여기 거울이 있다고 봅시다. 이게 거울이에요. 두 개는 복잡하니까 하나로만 봅시다. 물체가 이제 여기 있다고 보면은 이 경우라면은 이거에 의한 상이 초점거리가 여기 있다고 보면은 여기 생기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에 대한 상이 여기 생깁니다. 그럼 이거에 의한 얘의 또 이쪽에 그 상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빛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만나는지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두 번, 한 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렌즈 방식을 두 번을 또 적용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거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밑에 주영이가 질문했던 것도 좀 비슷하긴 한데 실상어상 구분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팁이 뭐냐? 사실 렌즈가 하나 있을 때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렌즈가 복잡하게 있을 때는 사실은 조금 까다롭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실상이냐 허상이냐가 별로 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때가 얘기했지만 실상이냐 허상이냐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지점에 실제로 빛이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 그거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은 어, 오목 그 렌즈 물체 오목 거울 여기 볼록 렌즈가 있고 여기 있으면은 볼록 렌즈가 있고 여기 물체가 있고 오목 거울 있다고 했잖아요. 거울에 비춰서 상이 사실은 이제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요거에 의한 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이 여러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의한 오목거울의 진무, 오목거울의 상이 렌즈 왼쪽에 생기고 이쪽에 왼쪽에 생기고 이 오목거울에 의한 상이 왼쪽에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요거에 의한 이 렌즈의 제 상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긴다 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실상이냐 허상이냐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에 의한 실상이죠. 그리고 이거에 의한 이 블록렌즈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실상에 의한 실상이니까 실상이다. 근데 이 거울이잖아요. 거울 뒤에 당연히 빛이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실상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공시계처럼 이렇게 따져 봤을 때는 실상인데 우리가 실상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실상이냐 허상이냐는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상이냐 허상이냐는 거는 그 우리 안에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 우리가 식에서 따진 실상과 허상의 개념을 그냥 적용시켜 보면 실상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실상의 정의를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지점에 스크린을 놓았을 때 빛이 거기를 통과하냐 안 통과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나면 얘는 실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과학 파트는 기출문제가 다른 과목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적죠. 그 적은 거는 둘째 치고 다양한 문제를 보기도 어려울 거잖아요. 사실 마땅한 교재가 딱히 있지가 않아요. 어, 예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광학과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물리 이런 약간 대학교 수준의 물리 문제 이런 것들을 나오는 시험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 미트지트의 예전 기출 문제들 보면은 물리 문제들이 좀 일부 있기는 있는데 많이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이 광학 전공책에 나오는 문제들은 약간 좀 또 까다롭기도 해요. 만약에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은 이제 그걸 좀 보면 되겠죠. 우선은 일반 물리에 대한 광학 문제들을 보면 좀 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광학이 많은 대학에서 밑에하고 연결이 되는데 아까 이명이 나온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혹시 따로 이유가 있는지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 기출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뭔 소리지? 임용 대비 문제 중 기출 외에 어떤 것? 임용 대비 문제가 임용 대비 문제라는 것이 있지는 않으니까. 자, 그 같이 합쳐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어, 이 광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광학은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한 강좌로 강의를 하고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누가 한 명 떠맡아서 강의를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광학을 전공한 사람이 임용고사 출제에 들어왔을 때랑 아닐 때랑 구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광학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같이 이제 심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출제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세범대학 교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 학교 학생들은 잘 공부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길을 쓰고 그런 문제는 안 된다,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물론 이제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맥락이 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전체 평균 점수가 너무 어려워지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학 문제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쉬운 문제로 나오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 그런 거, 이거는 케바케예요. 그리고 그 출제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긴 한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이제 저도 새로운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파동과학 하나, 기하과학 하나 정도 나오는 이런 현실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거를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좀 쉬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럼 그 쉬운 문제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 과학은 일단 일반 물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과학책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전공과학책으로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 뭐라고 해야죠? 제가 파동밑광학이라고 하는 한글로 그냥 책을 했었는데 전공과학책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높으니까 그냥 꺼내기 싫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은 있나? 없네. 전공과학책이 너무 문제가 많고 어렵고 해서 여러분들 풀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일반 물리는 그래도 좀 쉬우니까 일반 물리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중요한 거는 유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출제를 해보고 만들어서 같이 풀어보고 하는 것들이 제일 좋아요. 지금
기말 과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내도록 했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다 들어오면은 다시 다 합쳐가지고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약간 성의가 조금 부족하게 제시를 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뭐 그거는 그런 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강의 열심히 들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 교생 실습도 있고 그래서 아마 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뭐 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광학 같은 경우는 실제 수업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잘 또 편하게 또 문제까지 꼼꼼히 풀어주면서 수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생 때 못 들었으면은 나중에 두고두고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